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사회자본론인데, 사회자본론은 뭐 제가 대학교 이제 들어왔을 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대학 수업에서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게 정확히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추상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112쪽에 딱 중간 문단입니다. 용어 자체로만 살펴보면 사회 더하기 자본이 결합된 단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회 자본이라는 게요, 뭐 신뢰와 믿음 이런 것들인데, 제가 조금 더 생활을 해보니까, 좀 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게 옛날하고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112쪽에 맨 아래 보면은 영어 단어가 딱 하나 나와요. 호혜성이라는 단어 나와요. 호혜성이라는 거는 내가 너한테 일방적으로 잘해줄게, 나는 너한테 뭐 바라는 거 없이 잘해줄게,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너도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호혜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정치학, 국제관계에서는 호혜주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 간의 호혜주의.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나라한테 코로나 백신을 공급을 해요. 그럼 그 나라는 당장 그 시점은 아니더라도 뭐 몇 년 뒤든지 뭐 10년 뒤든지, 만약에 한국에 어떤 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 나라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나라에서 알아서 너희가 몇 년 전에 우리 코로나 백신을 줬으니까 우리는 너희가 지금 이러고 필요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거 줄게. 이게 호혜주의예요. 또는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내부에서 뭐 미국의 어떤 제품에 대해서 좀 봐줘요. 흔히 말해서. 그럼 어느 시점이 돼서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뭐 제품에 대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수준만큼 똑같이 봐주는 것들이요. 이게 믿음이요. 신뢰가 없으면 아무도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국제관계, 국제법에서는 호혜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부터.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래, 내가 한번 도와줄게. 우리가 어려울 때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좀 이렇게 도와주는, 이게 호혜주의 개념이에요. 절대로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호혜주의의 개념을 가지고 이 사회자본을 이해하면 이게 이해하기 쉬워요. 자, 자본, 돈, 물건 이런 것들 좀 쓸모 있는 거예요. 그 복잡한 사회에서 자본, 뭐 돈이나 이런 것도 뭐 물론 자본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회자본, 믿음도 일종의 자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신뢰. 그래, 나는 널 믿어. 그래, 내가 이렇게 해주면 쟤도 충분히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거야. 그게 호혜주의예요. 이해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교량형 사회자본인데 113쪽에 이거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무형의 자원인데 약한 연결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교량, 다리예요. 다리를 놓는다. 인간관계 다리를 놓는데 약한 연결. 자,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인맥이 원체 중요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거,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드리는 누구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고, 자, 필요할 때 있으면 연락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량형 연결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약한 연결. 뭐 명절이나 때 되면 가끔씩 안부 인사 정도 주고받는 연결. 자, 그런데 114쪽이 결속형이에요. 자, 결속형 사회자본은 유사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대학교에서 한 강의실에서 지금 제 수업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언젠가는 대면 수업을 할 텐데, 그래, 나하고 같이 수업 들었던, 나하고 같이 조별 과제를 했었던, 나하고 같이 시험 공부를 같이 했었던, 특별히 사이가 나쁘지만 않으면, 뭐 좋은 건 바라지 않고 그냥 적당히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면 이 결속형 사회자본에 해당이 된다고 봐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게 학연이 강한 나라에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결속형 사회자본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뭐 복잡한 얘기 다 생략하고 116쪽이요. 자, 116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래에서 10번째 줄에 첫째는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첫째는 국가라는 전체 측면에서 사회자본을 바라보면, 자, 사회자본은 사실 여기서 말하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사회자본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정부 신뢰. 나는 정부를 믿고 있어. 내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날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이게 정부 신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도덕적인 믿음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뭐 요런 일을 당하면 요렇게 도와주는 문화가 있어.
뭐 이런 것들이 도덕적인 믿음이죠. 그게 모두 사회 자본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19쪽에 119쪽의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뭐가 있냐면은 사회 자본도 그 사회의 재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은폐된 자본이라고 한다. 자, 숨겨진 자본이라는 단어로 저는 이걸 좀 표현을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주고받았던 그런 어떤 신뢰관계, 내가 누군가에게 뭘 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뭘 해주는 그런 신뢰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게 자녀들한테 또는 다른 후대 사람들한테 이게 이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요새 아무리 그 저출산이고 비혼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도 어차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윗세대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걸 좀 적게 받냐 이제 좀 많이 받냐의 차이인데, 우리 엄마 아빠도 저렇게 했었네. 그럼 나도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보통은. 그래, 내가 다니던 대학은 우리 선배들을 보니까, 우리 교수들을 보니까,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을 보니까 저렇게 하던데 나도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재생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9쪽에 이제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사회 자본을 개인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사회 구조 또는 관계로 정의한다. 자, 나라는 개인에게 무엇을 하도록 눈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게 사회 자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못하겠고 그냥 문화예요. 행동, 관습, 문화예요. 응?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는데? 특히 회사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걸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누군가가 또는 무엇인가가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줘요. 이게 사회 자본이라는 거. 자, 넘어갑니다. 네, 시차이론. 완전히 다른 이론이에요, 이제는요. 121조. 자, 시차이론은 개념 및 등장 배경입니다. 자, 시차이론은 시간에 초점을 두고 시간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두고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건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게 대통령 임기예요.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거든요.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끔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시간은 5년, 정부 특히 행정학에서는 5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대통령 임기, 그 다음에 어떤 장기적인 계획, 국가의 어떤 계획, 큰 걸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계획 세우는 게 5년 단위로 끊어져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으로 돼 있는 거고요. 4년, 5년 이런 단위가 굉장히 큰 변수예요, 대한민국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중심으로 좀 행정학을 연구해 보자라는 거. 자, 122쪽에 반괄호 1번 원인 변수의 작동 순서를 고려한다. 자, A가 먼저 여기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 시간이 흘러서 B가 영향을 주고 나타난 결과와 B가 먼저 영향을 주고 시간이 흘러서 A가 영향을 준 거는 그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원인 변수, 독립 변수가 순서가 뒤바뀌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숙성기간을 고려한다. 반괄호 2번에 숙성기간이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 문제가 특히 그렇죠. 야, 지금은 이게 여기가 어떻게 쓰레기가 이제 이렇게 막 쌓여있고 개판 5분 전 막 이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떤 생물이 살기 시작하고 꽃이 피고 풀이 자라기 시작해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죠. 그러다 조금 더 정부에서 뭔가를 그걸 좀 이렇게 가꿔주고 좀 도와주니까 나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자라요. 꽃도 잘 자라고 이런 것도 잘 자라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난지도예요. 지금의 이제 월드컵 경기장,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하늘공원, 이렇게 언덕 이렇게 돼 있는 이 하늘공원이요. 그게 원래는 이제 쓰레기들이 모여있던, 난지도 쓰레기가 모여있던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가보면 막 이렇게 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쓰레기 매립 장소였는데 이게 산처럼 수북게 쌓였던 거죠. 난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개최하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변수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큰 변수. 월드컵을 개최해야 되는데 경기장을 어디에다 지을까? 그래, 서울에 잠실 경기장은 있으니까 또 하나 지어야지.
그게 갑자기 상암동이 된 거예요. 거기 이제 공터가 굉장히 큰 공터였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운전면허 시험장이라고 있어요. 서울 서부 면허 시험장이라고. 운전면허 시험장 딱 하나 빼고는 난지도 그런 언덕 같은 이런 거 있고 없었어요. 아무것도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쓰레기로 뒤덮인 산에 뭔가가 풀이 자라네? 생물이 살기 시작한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뭘 좀 심고 이렇게 하니까 예상보다 잘 자라요. 그리고 그 정화 효과라고 하죠. 뭐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 정화 효과가 급격히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정부에서 희망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 여기를 한번 제대로 좀 갖고 보자. 그리고 옆에 어차피 경기장 짓는 김에 이 수북히 쌓인 이 쓰레기 산이라고 하는 것을 공원으로 만들어 보자. 어떻게 만들까? 일단 나무, 좀 저항성이 강한, 그러니까 환경의 저항성 잘 버티는 나무들을 심고 풀을 심고 가꿔요. 그리고 이거 좀 쭉 보도블록도 깔고 뭐 분수대 같은 거 놓고 이렇게 좀 잘 해가지고 공원으로 크게 만들자. 애초에 만들 거면 크게 만들자. 그게 지금의 월드컵 공원이에요. 아니 근데 제가 이 얘기 하는 이유가 이 숙성기간이 보니까 좋아졌어. 또 더 좋아졌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굉장히 좋아졌죠. 세계의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입니다. 왜냐면은 월드컵 경기가 끝나면, 대회가 끝나면 좀 다음부터는 경기장을 운영을 잘 못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어떤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적자를 봐요. 경기장 운영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적자를 보는데 세계에서 거의 없는 사례가 이 월드컵 경기장,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이 끝났는데도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적자가 아니라는 얘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뭐 사람들이 관광도 오고 뭐 여가도 즐기고 쉬면서 쓰는 돈, 그리고 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건물들과 뭐 공공기관, 방송국, 그 다음에 아파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 강력한 입지 조건, 뭐 김포공항, 인천공항, 서울로 들어오는데, 도심으로 들어오는데 한 30분밖에 안 걸리는 강력한 입지 조건이 모여있는 곳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흑자예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까먹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특해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거의 없는 사례. 자, 그리고 이제 뭐 변화 과정을 고려한데 123쪽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간 변수가 하여튼 최대로 중요하다는 게 이 시차 이론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124쪽의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넷째. 자, 정책 참여자의 시차도 고려할 수 있다. 이 무슨 말이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느냐? 중간에 들어가느냐? 뭐 어떤 시민단체 또는 어떤 이익집단이 처음부터 참여를 끝까지 할 것이냐? 처음에 참여했다가 중간에 나가느냐? 중간에 들어서 끝까지 갔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정책 참여자의 시차도 중요하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월드컵 경기장 사례도 정말 우연한 기회에 사람들이 발견을 하고 환경단체가 가서 가능성을 본 거예요. 굉장히 좀 가슴 벅찬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여기서 풀이 자라고 꽃이 피니까 이제 엄청난 흥분을 했었어요. 당시에는요. 거의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참여자들이 계속 이제 환경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꾸자, 저렇게 가꾸자, 정부도 이제, 이거는 되는 것 같다. 좀 가능성이 보인다 해서 강력하게 이제 잘 예쁘게 다듬어 낸 게 지금의 이제 월드컵 경기장 옆에 하늘공원입니다. 시차 중요하죠. 만약에 거기서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으면은 지금처럼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얘기. 자, 그리고 125쪽에 다섯째, 위에서 두 번째 문단. 다섯째, 시차 이론은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고,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의 임기, 국회의원의 임기, 그 다음에 좀 큰 계획들이 5년 단위로 이렇게 잘라져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게 또 익숙해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매우 높다. 그리고 설명하기가 좋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게 행정학의 기본적인 총론, 뭐 역사, 이론, 뭐 이런 것들 총론은 다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강의부터는 강론,
정책, 인사, 재무, 지방과 같은 강론을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 이 강론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좀 딱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의외로 쓰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의외로 요거 알면은 좀 조금 시간이 흘렀을 때 여러분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또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공무원 시험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학원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내용도 매우 중요한데, 저도 당연히 그걸 얘기할 건데, 좀 배경이요. 왜 이게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지, 또는 왜 이 이론이 어떤 형태로 우리 사회에 나타나게 됐는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달달달 외워서 될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물론 외우겠죠. 근데 시험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휘발유와 같은 휘발성 지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배경, 상황 설명, 그 다음에 실제 사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게 이렇게 다 지금 제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사실 실제로 제가 겪어보고 냄새 맡고 이러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못했을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했는데, 저 어릴 때 엄마 손잡고 가서 저희 어머니께서 운전면허 취득을 하러 서울 서부면허 시험장을 갔어요. 그때 당시에 가는데 무슨 시골 가는 길처럼 꼬불꼬불 돌아가 버스 한 대, 버스 무슨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종점이 거기였어요. 엄마 손 잡고 가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뭐가 이렇게 쭉 이렇게 큰 산이 하나 있고 저게 난지도, 그렇구나.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래도 좀 희망이 보였던 때예요, 그때는요. 그래? 야, 여기는 밤 되면은 버스가 끊기면 나올 수가 없어요. 다 허허벌판이고 얼마나 걸어야 될지를 모르는 수준으로 좀 까마득한 좀 그런 장면이었다고요. 그걸 제가 겪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은 서울에서는 난지도만 가보면 딱 나와요, 답이. 야, 이거 우리가 쓰레기 버리면 이렇게 안 되겠구나. 저는 그걸 이제 체험을 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경 설명, 왜 이게 적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해서 앞으로 계속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